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혹시 부엌 찬장이나 사무실 책상 위를 한번 슬쩍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아마 다들 뜨끔하실 겁니다. 저도 제 책상 위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곳에 다 먹지도 못한 영양 보충제 통이 과연 몇 개나 놓여 있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피로를 쫓고 노화를 막고 어쩌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비싼 알약들을 진짜 한 움큼씩 삼키잖아요. 그렇죠. 현다인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영양제 쇼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죠. 네네,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이 알약 하나가 내 몸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줄 불로초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기적의 항산화제가 특정 상황에서는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가 쑥쑥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배신감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겪는 피로감, 그리고 혼란을 좀 시원하게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306호 보충제 만능주의를 경계함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글이거든요. 단순히 보충제는 다 상술이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런 뻔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맞아요. 수많은 광고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로 취해야 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추출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저부터도 보충제를 아예 다 끊으라고 하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 칼럼의 저다 역시 무조건적인 회의론을 펼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 절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오, 기대되네요. 그 자료 보니까 바스카스트라는 분 일화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보충제를 안 믿던 분이라고요? 네, 독일의 저명한 과학저널 슈테렌지에 보도된 인물인데요. 이 바스카스트라는 분은 원래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알약으로 건강을 돈 주고 산다는 것 자체를 불신했던 거죠. 약간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알약이냐 이런 주의였군요. 근데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고요? 맞습니다.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아주 꼼꼼히 검토한 뒤에 입장을 유연하게 바꿨어요. 특정 영양소들이 시니어 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어떤 영양소들이었나요?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D,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멀티비타민이 시니어의 인지 건강이나 면역 체계 유지에 분명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왜 하필 시니어 계층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밥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의 대사 메커니즘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요. 네네, 고기 좋죠. 근데 이걸 우리 몸이 쫙 흡수하려면 위산이 충분히 나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를 매일 잘 챙겨 먹어도 몸에서 그걸 제대로 뽑아내질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은 젊을 때랑 똑같은데 몸이 그걸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산책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그 합성 효율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랑 똑같이 1시간 산책을 해도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양은 훨씬 적은 거죠. 헐, 억울하네요. 바로 이런 불가피한 신체적 저하가 발생할 때 보충제가 그 식단의 빈틈을 채워주는 아주 유용한 보조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딱 이해가 가네요. 이게 약간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과정 같아요. 집이 오래돼서 창틀이 어긋나고 막 외풍이 들어오면 그 틈새를 찾아서 실리콘을 쏘잖아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보충제가 바로 그 실리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노화로 인해서 몸에 생긴 틈을 메워주고 체온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용하긴 한데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실리콘 비율을 이 상황에 연결해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실리콘은 틈을 메우는 데는 진짜 탁월하죠. 하지만 아무리 실리콘을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무너져가는 집의 기둥이나 벽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실리콘으로 기둥 세우면 집 무너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실리콘을 집의 기초공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리콘을 너무 많이 쏘면 오히려 벽이 지저분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요. 아, 보충제를 기둥으로 착각할 때 문제가 터지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 지점에서 칼럼이 지적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충제가 가진 법적 지위의 맹점이죠. 법적 지위요? 아니, 약국에서 팔고 캡슐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무슨 의약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영양보충제는 법적으로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식품이요? 마트에서 파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같은 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수십 년간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고요. 식약처에 진짜 현미경 같은 감시를 받습니다. 부작용이 0.1%만 나와도 난리가 나죠. 그렇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리코라고. 그런데 식품으로 분류된 보충제는 그런 가혹한 검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 비유하자면 진짜 약은 그 피 말리는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까지 싹 다 마친 정식 변호사라면 보충제는 그냥 인터넷에서 법률 지식 몇 개 대충 읽고 야 내가 변호 좀 해줄게 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까 광고에서는 우리 제품에 좋은 성분 100을 넣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0밖에 안 들어간 함량 미달제품도 수두룩하고요. 세상에? 반대로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특정 성분을 위험 수준으로 때려놓은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다다익선의 믿음이 어떻게 신체를 망가뜨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다다익선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함량이 미달인 건 사기니까 나쁜 게 맞는데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건 소비자 입장에서 게이드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막 브로콜리 많이 먹는다고 몸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나이 들면 뼈 약해지니까 칼슘 같은 건 고용량으로 팍팍 먹어주면 더 튼튼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칼슘을 왕창 먹으면 그게 다 뼈로 가서 뼈가 우선 강철처럼 튼튼해질 것 같지만 우리 몸의 대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뼈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가나요?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몸 어딘가에 쌓이나요? 혈관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켜버리죠. 헉, 혈관에요? 네. 뼈를 고치겠다로 고용량 칼슘을 무분별하게 먹다가 오히려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확 높여버리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뼈 고치려다 심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칼슘은 그렇다 쳐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항산화제는 좀 다르지 않나요? 항산화제는 늘 우리 몸의 수호천사로 마케팅되잖아요. 그렇죠. 노화 방지, 암 예방 이렇게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베리류 많이 먹어라, 항산화 물질이 최고다 하시는데 그런데 암을 도울 수 있다니 이 역설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 몸이 좋은 놈, 나쁜 놈 구분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생물학이 보여주는 아주 냉정하고 섬뜩한 현실입니다. 항산화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라는 공격수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 효과를 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니까 노화도 늦추고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죠. 거 봐요. 방패 맞잖아요. 좋은 거. 문제는 우리 몸에 이미 초기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특정 상황일 때 발생합니다. 암세포도 결국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변이된 녀석이거든요. 아,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활성산소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힘겹게 생존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고용량의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헉, 설마 그 방패가 암세포까지 덮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지 않아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헐떡이며 죽어가던 암세포에게 항산화제라는 강력한 방패가 딱 지어지는 순간 와, 미쳤다. 암세포는 데미지를 싹 회복하고 쑥쑥 자라나서 심지어 다른 장기로 전이될 힘까지 얻게 됩니다.
실제로 특정 조건에서 고용량 항산화제가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의학계에 진짜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내 몸을 지키려고 비싼 돈 주고 산 방패가 내 몸을 공격하는 적군한테 쥐어지는 꼴이네요. 와, 듣고 보니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자료를 좀 더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정체불명의 해외 직구 보충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식품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최악의 사례죠. 다이어트에 좋다고 선전하는 해외 보충제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불법 마약성 식욕 억제제가 들어있거나 마약이요? 세상에. 네,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가루에서는 납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이 허용치의 수십 배가 검출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피 같은 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내 신체의 근간을 흔드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삼키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슬픈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보충제가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하고 다다익선의 맹신에 빠지거나 출처 불명의 약을 먹는 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시죠?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불안하면 어떡하나요? 부모님도 막 여기저기 쑤신다 하시고요. 영양제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면 그냥 이 피로를 생으로 견뎌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칼럼은 아주 명확하고 보수적인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상황, 즉 자가 진단의 덫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기분이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증상만 보고 나 요즘 비타민C 부족한가 보다 하고 넘겨짚지 말라는 거군요. 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만성 피로나 인지력 저하는 단순한 영양결핍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간 수치가 나빠졌거나 혹은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병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인터넷에서 본 얄팍한 지식으로 대충 피로회복제나 비타민 먹고 덮어버리려고 하면 진짜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령할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병원부터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몸에 현재 어떤 영양소가 정말로 부족한지 혹은 이미 너무 넘쳐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를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내 몸을 자동차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있었네요.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면 내가 직접 본넷 열고 아무 기름이나 막 붓지 않잖아요.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한테 스캐너 꽂아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내 몸의 스캐너를 먼저 찍어봐야죠.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전문가 조언에 신뢰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시니어 계층일수록 이 원칙은 거의 목숨과도 직결입니다. 목숨까지요? 그냥 이웃집 철수 할아버지가 이거 먹고 무릎 관절 엄청 좋아졌어 하면서 영업하시면 그거 따라 사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이웃의 경험담이나 입소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 처방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아주 무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먹은 건강식품이 원래 매일 먹던 처방약이랑 내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건가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약효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약효를 폭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이 기분 전환에 좋다는 세인트 존스워트 허브 영양제를 같이 먹게 되면요.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와, 허브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요? 네. 또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이 비타민 K가 잔뜩 들어간 보충제를 먹으면 약효가 상쇄돼서 뇌졸중 위험이 갑자기 커지기도 하죠. 와, 그러니까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깐깐하게 구는 게 나한테 비싼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을 위해 먹는 심장약이나 혈압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거였군요. 무조건 공인된 장소에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꼭 거치셔야 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뭐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컬럼에서는 단백질 섭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저 이 부분 할 말 진짜 많아요. 어떤 점이시죠?
요즘 마트 가면 과자, 커피, 심지어 물에까지 단백질 폭탄, 고단백 이런 스티커가 막 다 붙어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도 근육 빠진다고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몇 잔씩 억지로 챙겨 드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것도 설마 문제가 되나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니까 다다익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 몸은 필요한 양 이상의 영양소를 무한정 저장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예로 들면 단백질이 끊임없이 몸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세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지금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 시기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세포가 계속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육도 막 커지고. 전문 용어로 mTOR라는 세포 신호 전달 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 몸이 이렇게 성장 모드에만 계속 켜져 있으면 정작 세포 내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고장난 DNA를 수리하는 유지보수 모드가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청소를 안 한다고요? 네. 게다가 쓰고 남은 잉여 단백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신장, 즉 콩팥이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과도한 단백질은 세포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어요.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를 24시간 유지하는 거네요. 더 빨리 달려려고 고옥탄과 연료를 끊임없이 쏟아붓는데 엔진이 쉴 틈이 없으니까 과열돼서 결국 남들보다 훨씬 빨리 마모되고 망가져버리는 꼴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성장만큼이나 휴식과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인위적으로 고농축 영양소를 때려 부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려고 하면 결국 우리 몸 어딘가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 있는 장수란 요행이 아닌 정직한 과학과 신중한 관리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적의 알약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지루하고 뻔한 정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네요. 안타깝게도 혹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매 끼니 다채로운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이 섞인 균형 잡힌 식사,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인간의 역사상 이 전통적인 세 가지 비결을 대체할 수 있는 알약은 단 한 번도 발명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뼈를 세게 때리는 결론입니다. 결국 화려한 광고나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그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정직한 과학의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내 몸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게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내 몸의 진정한 필요를 묵묵히 채워나가는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태도야말로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의 진정한 품격이다. 진짜 건강은 지갑을 여는 속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들여다보는 신중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찬장을 한번 쫙 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버릴 게 꽤 많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 명절 선물로 비싸게 사드렸던 그 수많은 알약들이 과연 객관적인 진단에 거쳐서 꼼꼼히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비싼 위약, 플라시보에 불과했는지 오늘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탄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건강관리 습관의 첫걸음을 떼신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몸에 무엇을 더 채워 넣을까에 대해 아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한 틈을 메우는 보충제라는 실리콘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거대한 건강 불안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몸에 더해야만 안심이 되는 우리의 강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어쩌면 진정한 장수의 비결, 그 궁극의 지혜는 내 몸에 어떤 새로운 알약을 더 추가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식단과 일상에서 과연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덜어냄의 미학이네요.
저도 오늘 제 책상 위를 좀 치워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가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건강한 삶에 유익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꽉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